알코올을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의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 방송입니다. 야, 피디들도 좀 치라오. 네, 저는 MBC에서 잘린 이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언론 와치독 중에서 얼굴이 가장 큰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국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개념 프로레슬러, 하지만 몸싸움보다 말싸움에 능하다는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팅. 오늘 힘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민 국장님이 박수 치시는 모습은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한 장면 같아요. 근데 그거 밀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간부의 포스가 확 나오는데. 제가 KBS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살이 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정말로 그 위쪽에 계시는 김정희 닮았다고. 그 돌아가신 그분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한 90% 정도. 네,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푸세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데 왜 그 팟빵 순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16위까지 갔죠. 16위.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지만 하지 마시고 별점 5개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스텝을 패널을 교체하거나 뭐 보강하거나 좀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여성 게스트 보강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여기에 여성 게스트라. 남기는 그대로 가고. 근데 여기 4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한 명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으면 되지, 여기. 여기 이 자리에요. 아니 왜 꼭 여기 앉으시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 앉잖아.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추가한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 글쎄요. 색개념. 곽현아. 네. 곽현아 씨, 강력하지. 그러게요. 그분 팬들 많으시니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뭐 신선하지 않다며. 카메라 돌기 전에는 전혀 다른 자, 좋습니다. 우리 곽현아 씨, 저희가 한번 스케줄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자 의견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김슬기님 사연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동기 국장이 좀 읽어주실래요? 다이빙벨 보고 나오는 길, 나름 바탕을 알고 보긴 했지만 속속들이 자세한 내용 보고 나니까 너무도 속상합니다. 지옥 같은 4월 16일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 생각에 미안해지는 밤이다. 지금 저희가 유가족 분들이랑 같이 관객과의 대화 전국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정말 4월 16일로부터 하루도 바뀌지 않고 계속 지금 200여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다 뭐 팩트TV나 고발뉴스, 뭐 국민TV 다 봤다. 근데 또 전혀 새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뉴스 이면의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 달달한 거 좋아하는 달. 이름이 좀 이상하다. 우리 김 대표. 네, 다이빙벨 보고 왔다.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연출이었음에도 관람 후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게 팩트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점 때문이겠지. 영화 소감 20자평 남기자면 언론 부약자 척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언론 부약자가 아니라 언론 부역자. 부역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가 잘못됐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언론 부약자 척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이빙벨 이 밖에도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좀 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우리 율리아나 수녀님, 이제 유명하신 우리 사실 트위터계에서는 메가 트위터리언들인데요. 율리아나 수녀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다이빙벨 보시고 우리 저 민 국장께서 좀 낭낭한 목소리로 수녀님 톤으로. 제가 본 이 영화 수녀님은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 톤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진보의 영화도 보수의 영화도 중도의 영화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겨워하는 이유가 적어도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화라 여겨집니다. 이 영화는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황경신 작가, 또 이 페이퍼 편집장으로 네. 잘 알려진 분이죠. 이분 말씀 또 한번 낭낭한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보아야만 하는 것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이 영화에 있다. 나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부디 보아달라. 심장에 추를 매달고 무거운 걸음으로 영화관을 찾아가 끝까지 지켜봐달라.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조금 더 외로울 것이다. 그 누군가는 당신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네. 누군가는 덜 외로울 것이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작가가 쓰는 과정에서 오자를 그걸 또 그대로 또 읽어버리는 우리 김남훈 대표님 정말 안 읽어 이제. 하지마. 야 이거 오자로 확인하면서 읽어야지. 아이고 미리 확인하고 하던지. 진짜 기분 상해 정말. 김남훈 씨가 화내면 약간 저희는 무섭습니다. 농담이에요. 화 안 났지? 네. 같이 모기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모니터 내용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루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삐걱거리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겠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고객님이야. 네. 예. 이분 거 세 분 케미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케미컬 이렇게 뭐 매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 케미라는 말보다 네. 궁합이란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좋아합니다. 케미는 사실 그 약간 좀 일본화된 영어죠. 네. 세 분 궁합. 그쵸. 약간 또 야한데.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냥 컨셉 중독성 강하네요.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디 경화님 거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무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남훈 씨는 TV에 나오는 웬만한 시사 정치 전문가의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아시는 게 많네요. 매번 감탄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오시는 건지 원래 식견이 넓은 건지 저에겐 김남훈 씨가 업 인물입니다. 요분 저희가 IP를 IP 추적했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네. 바람이 말이야. 네, 제가 썼어요. 네. 자, 그러면 김남훈 씨가 한번 꾸어주고 한번. 네. 자, 민동기 국장님 웃음소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아마 매력적인 웃음이라는 걸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님은 말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하셔서 이해하기 좋습니다. 기자님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배우 이희준 씨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외모도 너무 비슷해요. 참고로 저는 배우 중에 이희준 씨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이희준 씨 누구죠? 씨가 어떤 사실 분이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사진 좀 띄워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분이랑 네.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생기신 것 같은데 여하튼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민동기 국장 뭐 이연승을 거뒀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지난주 주말 미디어오늘 연례 행사를 합니다. 족구대회, 언론인 족구대회. 근데 매번 미디어오늘이 나가면 이른바 그 아무나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팀이었는데 이번에 2연승 반란을 일으켜서 대활약을 하셨군요, 국장님께서. 저는 그날 컴퓨터를 들고 당직을 썼습니다. 족구대에 기퉁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게 승리의 비결이야.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을 수 있었던. 김 대표는 짧은 코너. 저는 딴지일보에서 뭐 방송합니다. 딴지일보 방송하는 거 여기서 왜 얘기해?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뭐 이름이나 과이언맨이라고요. 아이언맨 패러디야. 그냥 짤막한 방송이에요. 그냥 짤막한 거. 출연료도 짤막하죠. 짤막하네. 아니 그래도 딴지일보는 좀 세지 않습니까? 안 세요. 지금 현재 국민 고발 뉴스가 가장 세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A급 대우 받고 제가 있고. 지금 저 놀라운 게 뭐냐면 놀랍니다. 가끔 입금 날짜가 정확해요. 매달 초에 정확하게 보죠. 사실은 이게 순위가 10위권 안으로 막 들어가고 막 1, 2위를 다투면서 광고도 들어오고 그럴 줄 알고 참 저 세게 모셨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현재 16위가 최고죠. 네. 아, 분발하도록 합시다. 합시다. 자. 탑10 진입을 목표로. 자,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께서 이 뉴스만은 꼭 알아주십사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고발뉴스 보도 중에서 최고 조회수나 또는 SNS 반응을 종합해서 엄선했습니다. 이상호의 발뉴스 위크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조회수 많은 기사 의외요. 영화 제보자의 인기에 힘입은 것 같은데요. 영화 제보자의 실제 인물들 지금 뭐 하나 하는 그런 IM피터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 기사 내용 많이들 봐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영화 뭐 172만 명인가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보고 계신데 윤민철 주인공이 박해일 씨인데 실제 인물이 한학수 PD죠. 그렇죠. 한학수 PD 같은 경우에 지금 시사 교양국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습니다. 교양국. 그러면서 신사업 개발센터 정확한 업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네. 이분 다큐 제작의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신사업 개발센터로 발령을 받았다는데요. MBC는 왜 이러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 MBC들 고소 중이기 때문에 네. 제가 팟캐스트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막 들이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더 이상 교양국에서 뭐 피디수첩 같은 프로를 만들 수 없는 비제작 부서로 간 건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영화에서 또 박원상 씨, 네. 박원상 씨가 이제 박해일 씨의 고참 팀장으로 나오는데 실제 인물은 누구였죠? 우리 승호 형님이죠. 그렇죠. 네. 네. 뉴스 파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네, 뉴스 타파의 앵커시죠. 최승호 PD가 실제 인물인데요. 이분 역시 지금 해고됐죠. 그렇습니다. 해고된 상태에서 가끔가다가 저희 고발뉴스 앞으로 자전거 타고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바로 여기 앞이잖아요. 네. 바로 저희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또 인터뷰 취재에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최승호 선배 네. 페북을 네. 교양국이 해체되는 결정을 한 그날 페북을 봤는데 짠하더만요. 본인의 그 모든 젊은 시절을 바쳤던 그 교양국이 해체가 된 날 500 한 잔에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 심정을 표현하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상위 임시방송은 모토가 정말 절망적이죠. 언론이 죽은 시대, 알 권리가 빼앗긴 시대. 그래도 우리가 명랑하게, 그럼요. 밝게 우리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방송이 되자, 공식 지하 뉴스가 되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마음속엔 진짜 비가 내립니다. MBC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요. 교양제작국, 시사교양국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능국으로 우리 기자 PD들이 다 편제가 되고 그나마 비제작 부서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단체 분들께서 이 MBC 앞에서 이제 항의 집회를 벌였거든요. 네. 근데 원로 어르신 분께서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인터뷰를 요청을 하거나 이제 MBC 사태 어떻게 보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MBC는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논외가 돼버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 주변에서도 MBC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네. 포기하는 단계. 뭐 무한도전 하나 보는 거죠. 자, 다시 좀 우리 그러시죠. 농기왕성하게 한번 네. 박수 3번 시작.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박수 3번 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을 내자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김미란 팀장의 기사, 인터뷰 기사가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바로 주인공은 용해인 양. 그렇습니다. 네. 용해인 양 누군지 아세요? 예, 용해인 양 신묵 씨를 처음 제안했던 세월호 관련해서 오늘의 업인물로 제가 또 소개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스포일러가 되는 거 아니야? 업인물이니까 뭐 좀 얘기하셔도 되죠? 찔끔? 네, 찔끔. 네. 이분 기억하자, 슬픔을 기억하자며 침묵 시위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제안한 제안자예요. 네.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범죄 단체를 구성했다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지금 들이대져 있다는데, 그래서 기소 내용을 이따가 그쵸? 한번 네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업인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변희재 씨와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 방송인이죠. 정미홍 씨. 네. 전 방송인. 전 방송인. 이분이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사과했다 하는 기사가 또 많은 분들의 클릭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요. 이분이 사실 어제 선고였거든요. 그렇죠. 법원이 벌금으로 이제 약식 기소를 했는데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직전에, 선고 직전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과문을 올렸다는 기사인데요. 어제 선고가 그래서 이루어졌나 봤더니 우리 이정희 대표께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또 이 정미용 씨가 사과 트윗을 게재하자 마음 약한 이정희 대표가 고소를 취하해버렸네요. 취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고소 취하서가 당도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네요. MBC에서 뭐 이상호 선배 고소 취하했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립니까?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소로 취하를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본인 커리어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제 공인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엄단하게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 반성하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짓을 하지 말란 법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월호 광장만 하더라도, 서울 광장만 하더라도 맞은편에는 보수단체에서 편수막을 들고 뭐 박원순 시장이 뭐 동생을 지지하고 박원순 시장이 불법 집회를 뭐 용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해주면 안 되겠고, 여하튼간에 보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대부분 보면 박원순 시장 용서의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또 그런 짓을 또 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안철수 후보 의원도 용서의 아이콘, 문재인 의원도 다시 용서의 아이콘인데 이번에 지금 고소를 또 하고 나왔죠. 고소했나요? 미디어오늘에서 모르나요? 모릅니다. 요거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하면 우리 이회수 쌤 트통령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회수 쌤이 위암 수술 2기라고 그러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하는 과정을 또 트통령답게 트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일어서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어제는 드디어 좀 더 추가로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콧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떼시고 이 음식을 먹는 그런 노력을 좀 연습하시는 요 사진 여기 있네요. 이제 콧줄 떼고 안경을 다시 또 착용하셨어요. 그 전 사진에는 안경이 없었는데 자, 안경을 일단 꼈다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회수 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회수 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결국 신해철 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신해철 씨 이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철렁철렁 하는 거죠. 부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 국과수 부검 결과도 딱 보면 명확하게 의료 과실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니까. 일단 저는 사실 제가
신해철씨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사측에다가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인 자격으로 해서 이제 국가수에 들어가서 함께 지켜봤는데 사실 언론에 나오는 내용 전반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자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인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수준으로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가족 측 그리고 기획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술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답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녹취를 했대요. 그리고 그 녹취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동영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뭐 컴퓨터랑 노트북을 다 압수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디가우징을 해도 뭐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소장의 1cm 정도의 천공이 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공은 밥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밥 먹어서 생긴 거다. 그게 신해철 책입니다. 병원 측 얘기죠. 근데 유가족들은 금식하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음 같은 걸 먹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을 때도 그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복부 CT라든가 뭐 MRI 같은 거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 사진 하나 찍은 게 전부고 배 안에 이미 음식물이 넘쳐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다라고 병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관건이 되는 것이 이른바 그 심방에 그 구멍이 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S병원 톡카노코 스카이병원 측에서는 아산병원에서 그 너네가 그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다가 아산병원이랑 스카이병원이 지금 그렇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아산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신해철 씨가 아산병원으로 왔을 때 심박동이 멎은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주장은 이미 심박동이 멎은 상태였는데 스카이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갔을 때 아산병원에서는 이미 음식물이 상당히 나와 있었고 심장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횡격막을 통해서 심장에 구멍이 생긴 상태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산병원의 입장이 맞을까요? 스카이병원의 입장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이제는 이게 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제 보면은 신해철 씨 유가족들 입장이 좀 솔직하게 양심껏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실 이야기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 지리한 소송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발뉴스위크 뉴스입니다. 이승환, 우리 승환이요. 네, 개념 가수 이승환 씨가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글이 작은 파문을 낳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겐 교황보다 대통령 만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긴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하겠습니다. 데스크니까. 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살려달라는 유가족을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는 교황님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 만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청와대엔 1억 1,400만 원어치의 헬스 기구를 갖추셨네요. 헬스 트레이너는 최연소 상급 행정관으로 만드셨고요. MBC에다 언급도 있습니다. MBC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같은 명곡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한 교양국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PD들은 제작과 관계없는 부서로 보냅니다. MBC, 여기서 MBC는 MBC가 아니라 이명박의 MBC는 퇴임 후 현직 대통령보다 6배나 많은 황제 경호를 받으며 저보다 더 동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에 비해서긴 합니다만 실로 부럽습니다. 세월호 200일입니다. 태범이 아버지가 태범이를 따라갔습니다. 해철이도 갔습니다. 착하게 정의롭게 살고자 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게 원통하고 분해서 한마디 남겨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이거 대중 가수로서는 네.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그럼요. 예. 참 큰 용기를 내서 그렇습니다. 쓰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 같지만 신해철 같은 가수와 함께 했었다는 것이 참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네. 우리 이승환 가수 같은 든든한 예술인이 동시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 가수 이승환 씨께서 말씀하셨던 유가족들 76일 동안 청운 동사무소에서 네. 언제라도 만나고 싶으면 와라 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만나달라고 기다리던 그 기대와 희망을 접는 그런 날 또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 상황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4.16 참사가 일어난 지 20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의 기다림을 저희 스스로 마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날짜상으로는 76일이지만 저희는 아직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을 했겠어. 우리는 죄인처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거든. 사실상 우리 자식들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잖아. 우리는 절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쟤한테 구걸할 이유도 없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힘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겠지.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왜냐하면 더 있어도 못 들을 거 뻔하니까. 단지 새들어 사는 사람들일 뿐인데 진짜 주인들하고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대하고 더 치열하게 제대로 이제 국민 앞으로 나가야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민국장은? 할 말이 없죠. 솔직히 저분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네.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접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대통령님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 이제는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은 없는 것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뉴스 위크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언론 감시견, 웃고 있는 얼굴 큰 언론 감시견 우리 민동기 국장과 함께합니다. 민동기의 옥송 뉴스입니다. 이번 주 옥뉴스 이번 주에 발굴하셨나요? 발굴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좀 많았어요. 오, 진짜요? 옥뉴스가요? 옥뉴스가. 다행스러운데요? 네, 좀 다행스러운데. 네. 그럼 옥뉴스부터 갈까요? 성뉴스부터 가야죠. 성뉴스를 왜 먼저 가자고 얘기를 하냐면 이놈의 성뉴스를 고를 때 항상 저희 고민이 뭐냐. 이번에는 제발 조선일보는 피해가자. 저희 고민입니다. 좋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생겼네요. 그럼 이번 주 성뉴스 조선일보입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제가 우리 PD분들하고 작가분은 알 거야. 마지막까지 조선일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급하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인내를 아니 근데 우리가 조선일보를 모니터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있죠.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근데 보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왜 이 제목만 보면은요, 요즘 기사를 자세히 안 봅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일단 11월 6일 오늘입니다. 네. 오늘 사회면 신면에 실린 기사인데 따끈따끈하네. 그렇습니다. 네. 도저히 제가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법조계 묵비권 강요한 민변 변호사법 위반.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검찰이
최근 그 세월호하고 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등을 이제 변호해왔던 민변 네. 변호사 7명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뭐 검찰이 뭐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그건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제가 왜 이 기사를 똑 집어서 왔느냐. 네. 이거 딱 보세요. 법조계라고 돼 있죠. 법조계. 네. 법조계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법조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기사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법조계의 발언이 있어요? 법조계 발언이 있어요. 네. 근데 법조계 주류의 견해다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대검 공안 기획관을 지낸 박만 변호사.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셨던 그분. 방통심의위원장 하던 사람 아니야? 아주 공안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변이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인 사회정의나 진실과는 관계가 없는 주장이거나 선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끝! 근데 그러니까 이 기사 5단 기사에서 법조계에 등장하는 선수는 한 명. 박만으로 한 명. 끝! 네. 수많은 법조계 중에서 박만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법조계 전체의 법조계 전체 이게 의견이냐? 박만이 법조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한 건데 이거는 요거다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재활용도 불가. 이거는 더러운 종이야. 재활용도 불가. 박만이 무슨 법조계를 대표합니까? 박만 변호사가? 말도 안 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 성뉴스 인정.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조선일보지만 인정. 그렇습니다. 네. 아이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됐어. 네? 자, 아무튼 네. 자, 또 이거는 요 차원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네. 중앙일보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웬만하면은 최근에 손을 안 댔는데. 그러니까요. 중앙일보가 송뉴스로. 그렇습니다. 과연 뭘까요? 11월 4일자 문화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제목은 굉장히 쌈박합니다. 네. 마트 비정규직에 비해. 그거 영화 카트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쟁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다이빙별하고 굉장히 경쟁 영화고요. 네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트 비정규직에 비해 주부라도 와닿았다. 그러면서 그거 좋은 기사인데 왜 우리는 이런 기사 안 써주지? 좋은 기사인데 왜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한마디로 2007년 때 이랜드 홈에버 투쟁 요게 모티브예요. 그럼요. 근데 그때 당시 중앙일보뿐만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제지들 그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훼했던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중앙일보가 마트 비정규직에 비해 주부라 더 와닿았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노조 같은 단어는 꿈에도 몰랐던 이들이 처음으로 부당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주 중앙일보는 좋은데요. 괜찮죠. 근데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앞서 얘기했던 그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할 때 중앙일보가 굉장히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에 대해서 반노조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아니 그때 그랬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랬죠. 이제 와서라도 뒤늦게 이런 좋은 기사를 쓰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옥뉴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 왜? 이 기사를 쓰면은 대부분 이 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여성분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부들이 보면은 중앙일보가 마트 비정규직에 비해 이런 거를 한 바닥 써주니까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펼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영화 소개는 이렇게 쌈박하게 합니다. 근데 종합면이라든가 다른 면 기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이고 이 기사가 실린 중앙일보 며칠 뒤에 하루 뒤에 11월 5일자 사설에 이런 사설이 무서워. 실립니다. 무슨 검사 같아요. 검사.
다. 민검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포퓰리즘 겨냥한 홍준표의 무상복지 브레이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복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네.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게 상관없는 얘기 같죠? 전혀 아닙니다. 비정규직들한테 무상복지는요, 같이 복지라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무상급식. 같이, 그럼요. 예, 무상급식 반대했던 거죠.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네네. 그리고 비정규직 연대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언론사가 중앙일보입니다. 사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보다 못지않게 중앙일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하고의 어떤 특수관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왜 이런 영화를 호평하는 기사를 실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럼 여성 주부들을 겨냥한 다분히. 그러니까 이 조중동에 가끔씩 장난질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장난질. 네, 장난질. 이게 종합면에서는 굉장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가 문화면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이른바 약간 강남 좌파 삐를 냅니다. 얘네들이. 리무진 좌파. 굉장히 자기가 좀 유연성이 있는 듯한 그런 거 지면 배치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속뉴스로 꼽았냐면 속지 마시라. 속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걸 우리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본질적으로 비정규직과 무상복지 등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자신들의 정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아젠다를 계속적으로 성동리에 심기 위해서 이런 유연한 기사로 눈가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뉴스 더 있나요? 없습니다. 옥뉴스 갑니까 드디어? 옥뉴스. 자, 옥뉴스 기대되는데요. 옥뉴스는요? 네. 정말로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들을 위한다면 이런 거 문화면에서 냄새 풍풍 기사, 그런 기사 쓰지 말고요. 네. 이런 기사를 써야 됩니다. 경향신문 11월 4일자 일면 기사. 경향. 경향 솔직히 이거 경향신문 기사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경향신문 뭐 그나마 중앙일간지 중에 좀 낫죠. 네. 네. 어떤 기사느냐? 네. 고속도로 요금소, 장애인 고용 장사. 이게 사실은 신기남 의원이 뭔가 자료를 낸 거예요. 쭉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향신문 기자한테 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335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보조금이 갑자기 대폭 증가합니다. 대폭 증가한 이유가 정부에서 장애인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금을 줘요. 주죠. 1인당 보조금을 경증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여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주는데 네. 이 도로교통공사가 한국도로공사가 이걸 슬쩍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정규직 직원을 해고를 해요. 대신에 거기다가 장애인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데 네. 그 보조금도 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른바 영업팀장들 이런 선수들이 슬쩍 빈말 포켓을 하는. 그걸 그렇게 먹어요? 진짜 악질이다고. 굉장히 나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신기남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향신문이 톨게이트를 또 돌아다니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죠. 이런 기사 굉장히 훌륭한 기사입니다. 네. 사실 사회적 약자 이게 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가 그러니까 아닙니까? 또 그 잘린 정규직들은 뭐야? 그렇죠. 아닌 밤중에 여기 이 부제목에 이 기사의 핵심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고용보조금 받으려 기존 직원 자르고 장애인 채용. 보조금 기간 끝나면 전원해고. 그러니까 정규직도 날려버리고 장애인도 날려버리고. 그렇죠. 기간이 끝나면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그 완전 노예상인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부가 이제 보조금 실태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요. 관련된 문책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 단물 쭉 빼먹고 또 너 나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뭔가
챙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석이 있는 네. 것도 편법으로 또 고용을 하겠네요. 이게 말이 333곳이지 사실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물론 심기남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심기남 의원과 경향신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기사가 추가로 또 옥뉴스에 전달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오늘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향신문이 저에게 좀 상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경향신문만 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어. 그런 경향성이 있으세요. 경향신문이 참고로 네. 저희 미디어오늘 신문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네. 특수한 게 있네. 특수관계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감 몰아주기. 그렇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 11월 5일자 또 일면인데요. 요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취업은 다단계 같았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이거는 한번 요즘 기자들이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가 직접 고졸, 임신부로 위장을 해서 보험 설계사 이제 구직에 나서봤다는 그런 체험기를 싣고 있는 거예요. 좋아. 이런 기사 써야 돼. 이런 기사 정말 아주 좋은데, 근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딱 이제 나 고졸이고 임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그거를 채용 구직란에 띄우자마자 하루 동안 문자가 38건, 전화가 12건. 무지하게 왔다는 거죠. 무지하게. 살아있네 아직 구직 시장이. 아니 구직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근데 일부러 바보같이 얘기한 거 알지? 네, 어떤 내용들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보험 설계사 취업 과정이 다단계랑 거의 비슷해요. 다단계랑. 그러니까 신입 설계사 한 명을 딱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팀장이 80만 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한 명당. 완전 사람 장사네. 한 명당. 이 사람 장사. 그 얘기가 맞아요. 사람 장사. 그래서 여기에 신입 설계사가 또 1년간 수입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또 수익의 15%가 또 이 팀장에게 들어가요. 다단계 피라미드네. 이게 완전 피라미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를 모집을 하면 이 보험 설계사가 누구에게 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겠습니까? 친척들한테 하지. 지인들이고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비자들이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약간의 그 잉여금? 이 약간 부당한 그런 이익들? 이런 이익들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 계약하려는 보험금에 다 이게 얹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해를 결국 누가 보느냐? 소비자들이 본다는 거죠.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습니다야. 근데 실제로 그 보험론을 그때 배웠는데 이른바 부보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정상적인 보험 영업을 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일단 주변 사람들이 뭐 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만기 이전에 해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생기는 이익이 훨씬 많은 거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돌 깨가지고 이렇게 윗돌 얹는 또 지방 폭탄 돌리기 그렇죠. 하는 거죠.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번듯한 건물이 보험회사 건물이에요. 그 돈이 다 쏠리면서 거기로만 가고 또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쏠리다 보면 그 모든 이익들은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처럼 생길 때마다 지방에 또 돈이 안 나. 그런 것처럼 지방 경제가 공동화되는 또 그 보험료 낸 만큼 나는 이 동네 돈을 쓸 돈이 없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가 지방 소도시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지방 소도시. 아니 또 일부러 칭찬실 필요 없고요. 왜 이렇게 대단해? 됐어. 마음 상한 거 풀렸어. 됐어. 자, 이걸로 이제 합의. 이제 안 때리는 걸로. 아무튼 자, 정리됐습니까? 이 기사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론, 아마 이상호 선배도 그럴 건데요. 기자가 굉장히 본인이 직접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잘 녹여내는 이런 기사, 굉장히 훌륭한 기사입니다. 바로 모든 우리 사회 문제와 해법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자야말로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윤동기 국장의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경향신문 말고 옥뉴스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공약 그리고 공약
조선일보 말고 한번 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는 인물입니다. 이번 주 뜨는 인물과 지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남훈의 업앤다운. 따단 따단 입으로 내는 효과음 따단. 자, 네. 이번 주 뉴스의 핵 어떻게 우리가 자, 인물로 어떻게 볼까요? 자, 업앤다운 중에서 먼저 다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다운의 인물 바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네. 드디어 올 게 왔네요. 올 게 왔어요. 네. 이분 우리 말 잘못하면 또 소송 들어오실 분. 그래서 저는 이분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짝 나가면 낭떨어집니다. 간단하게 김진태 의원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양력 소개. 네, 양력이요. 1964년 강원 춘천생이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그리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정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지청장까지 하셨어요. 네.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조금 맥락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소개해드리면서 또 최근 했던 발언들을 좀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분 일단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2014년 11월 3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사법부로 하여금 시위에서 체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걸요? 요거를 트위터에서 하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직접 올리셨죠. 이분이 SNS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SNS 열심히 하면서 그 해외 동포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또 이건 사실은 이 발언을 통해서 해외 언론들이 이분의 발언을 굉장히 집중 보도하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라는 어떤 그 의구심을 갖게 했었던 인물이었었죠. 근데 그런 분인데 네. 이번 주에 다운 인물로 선발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냐면요. 뭐냐면 이분이 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10월 31일인데요. 그때 최근입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법무부 황교안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서 간첩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북한 정권이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보낼 리가 없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장관께서는 크게 동감한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크게 동감하며 저희가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 국가안보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네. 맥락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간첩이 2만 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간첩 2만 명이면요. 제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2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천지백갈로 보이는 미군들이 2만 6천 명인데 간첩 2만 명이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에 법인 택시가 2만 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법인 택시의 숫자만큼 간첩이 있는 거죠. 근데 간첩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활보하게 다니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국정원이나 그렇죠. 검찰이 정부가 아니야? 직무유기죠.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얘기를 들으면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60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고정간첩 2만 명 운영하려면 월에 120억이 들어가요. 간첩 밥 3끼 먹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1년 활동비가 북한 예산상으로도 그건 안 되는데 1년 예산이 그러면 1,440억이 들어가요. 만약에 밥만 먹는데 술 한 잔 먹이고 이거 빼고 남한의 간첩이 2만 있으면 삐라를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되지. 그렇죠. 남쪽으로 보내야지. 남쪽으로 보내야죠. 서울에다 띄워야지. 서울에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뭐 농협 해킹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인기, 또한 뭐 몇몇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뭐 잠실까지 땅굴이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이런 맥락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왜 간첩을 못 잡냐라고 가고요. 또한 최근에 간첩 사건에 있어서 그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이 이날 했던 발언이 뭐냐면요. 간첩 혐의 사건에 있어서 최근에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대공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죠. 즉 간첩을 잡았을 때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일반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대공사건, 간첩 사건만을 전담하는 그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그 간첩 사건 무죄로 나왔던 것들이 앞으로는 다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엄청난 거. 또 거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작은 서류 조작 하나로 이런 걸로 국정원에 생사람을 잡을 리가 있냐. 공안사건 전담부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덧붙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뭐냐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그 간첩 사건들 무죄 나온 명단인데요. 민청학녀 사건 무죄, 백기환 장준하 사건 무죄,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무죄, 태영원 납부 사건 무죄, 오송회 사건 무죄, 차풍길 간첩 조작 사건 무죄, 불임 사건 무죄, 수지킴 사건 무죄 쭉 내려가면 뭐 신기영 일가 간첩 조작 사건 무죄, 김영기 간첩 조작 사건 무죄 이 모든 게 다 무죄가 났던 것들이 이분의 발언대로 해서 대공사건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긴다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다 유죄가 되고 다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진태 의원께서 나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이죠. 2만 명이라는 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정도면 나름의 근거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인구 비례에 따른 동독이 서독의 간첩 파견한 숫자에 따른 인구 비례 계산으로 2만 명이 넘는다. 근데 여기 또 이런 발언도 있어요. 저희도 함께 보니까 종북 세력의 실체를 밝혀달라. 2013년 4월 25일 네.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본회의장에도 대한민국 적이 있지 않나 묻고 싶다. 이게 거의 뭐 7, 80년 전 메카시가 미국에서 했던 바로 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메카시로 사실은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라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관되게 메카시적인 사실 색깔로 상당히 치우치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분의 또 다른 행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행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서가 뭐냐면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책을 쓰셨는데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법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멋대로 하지 마시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송. 그래요? 소송 가능 지수가 7, 80% 올라갔어요. 정말? 자, 지금 김진태 의원한테 한마디 하세요. 김진태 의원님. 최후 진술. 저 춘천 자주 놀러 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연락 주시면 술이나 한잔 하시죠. 네. 그것보다 그래? 춘천에 친척이나 지인들 많다 그래요. 춘천에 친인척 지인 많습니다. 네,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 많고요. 크게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요거 나갈 때 이렇게 좀 쳐주세요. 이렇게. 참고로 김 대표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니 이 사람들이. 자, 좋습니다. 이번에 업 인물로 한번 볼까요? 업 인물. 25세의 여대생이 대한민국 인터넷 뜨겁게 달궜습니다. 각종 SNS 지수에서도 인덱스에서도 이분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바로 용혜인 학생입니다. 용혜인 씨. 자, 이분이 바로 지난 5월 18일 세월호 추모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최초 제안했던 분인데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침묵 시위의 최초 제안자입니다. 최초 제안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지난 언제였죠? 날짜가? 잠깐만요. 한 2, 3일 됐죠? 네, 2, 3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11월 초. 네, 여기 공소장 있습니다. 네. 공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왔어. 네.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프린트한 거다. 자, 10월 31일이죠. 바로 서울지감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해서 공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여야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타협이 됐죠. 타협이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 공소장을 내용을 보면은 대단해요. 진짜. 원래 이렇게 공소장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검찰이 사실은 피의사실 공소죄를 한 거죠. 저지른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용혜인 학생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용혜인 학생 말은 자기가
공소 내용을 알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네. 자기 공소 사실, 피의 사실이 알려졌다. 알려줬고 네. 이 공소장 같은 경우도 여기 저기 주민번호에서 좀 가렸는데 가려졌군요. 이 공소장 같은 경우도 기자가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공소장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개인 어떤 그 식별 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주소까지 큰일 납니다 그거. 네.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그러면 기자는 이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소장을 보면은 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자칭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래서 범죄 사실이 쫙 있는데 청년 모임을 그러니까 범죄 단체를 구성한 거야. 네. 근데 이 청년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없잖아요. 없어요. 실제로는. 네. 없습니다. 없는 단체를 결성했다라고 지금 공소 사실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리고 전형적인 뭐 간첩 사건. 요거는 네. 보통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때는 네. 전두환 정권 시절 때 종종 나왔던 저 범죄 단체를 구성해야 형이 높거든. 그리고요, 저 웃긴 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제안 결성하였다고 했는데 용해인 씨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내용은 그때 없었어요. 정말로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우리 행진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명목을 집어넣어줬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약 3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5개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근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다라는 건데 이 집회 신고한 것도 원래 침묵식이라든가 추모 집회 같은 경우는 아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모 행진은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경찰로 추정되는 분이 다가와서 그런 말 하더래요. 우리가 면이 안 선다. 이게 사람이 모였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집회 신고만 해주세요라고 먼저 제안을 했대요. 용해인 씨한테.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저희가 해드릴게요. 집회 신고를 했더니만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집회 신고를 부탁받아서 했는데 그걸 또 어겼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건이.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가 이제 공소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공소장만 보면 과거 87년 당시에 김대중 A4 용지 4장이요, 4장. 내라는 모 사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야. 자, 용해인 양 사실 네. 저희가 어제 고발뉴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했어요. 저만 빼고. 저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훈 대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마감 때문에. 예.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학생이야.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정말 잊을 수 없어서 추모하자 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방금 A4 용지 4장짜리 공소장. 대표가 공개했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 피의 사실 공표 공범에 해당하는. 그렇죠. 저는 사후니까 언론 보도 사후예요, 사후. 오늘 사실 2건의 소송이 가능한 일을 하자.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용해인 씨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만났을 때. 본인은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취업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이 하는 친구들이지 않은 친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본인 이해한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사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도 뭐 그렇게 아주 이쪽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내가 나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도 좀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여고생 또는 여대생 이런 남자가 아닌 여자가 또 일반인이 아닌 학생, 고등학생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도 평가를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기특한 여대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냥 그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기특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기특하지 않다, 개념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기사를 보면은 대졸 초임 연봉 3,380만 원 그리고 초임 2천만 원대 대리 임금 평균 임금 이 기사가요 17년 전 기사예요. 17년 전. 근데 지금도 이 정도 받죠. 이 정도 받는데 이 17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물가는 서너 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20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존, 취업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용해인 씨는 당연히 우리가 뭐 인정하고 또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20대 개새끼론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폄하한다거나 평가를 그런 식으로 내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있는 우리 세대, 저부터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이 세대가 더 반성을 해야지 20대에게 야 너네들 왜 사회 문제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땡땡 처리. 자, 오늘 소송 가능한 세 번째 세 건? 네. 우리 용해인 양 소식까지 네. 업인물로 전해주셔서 감사한데, 참고로 저희가 알려드리면 용해인 양 외에 다른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왜 사회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편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용해인 양처럼 남들에게 앞서서 제안하고 앞장서는 청춘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고발뉴스는 지속적으로 용해인 양 근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식사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내용들, 저희가 혼자서 돕기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돕자고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네, 좋습니다. 또 네. 우리 밥 먹을 때 항상 짜장면 먹었잖아요. 그렇죠. 용해인 양이 오니까 파스타를 먹더라고. 피자도 쌌습니다. 해물크림 파스타를 먹었어요. 주로 이제 이상우 선배도 성별에 따라 주종이 좀 달라지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조개가 해감이 덜 돼가지고 모래가 섞인 파스타를 그래요? 먹으면서도 달게 먹었다는 그렇죠. 뒷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후반 딜을 갔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모래가 나왔으니 피자를 갖고 와라. 그래서 피자는 무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 웃으면서 얘기했죠. 이것도 사실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남문 범죄 특집 구성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재밌었고요. 네. 맞을까봐 좀 중간에 좀 무서웠는데. 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드디어 다이빙벨을 보러 갑니다. 아직도 인디 스페이스. 오세요? 저는 참고로 지금 녹화 끝나자마자 강릉 거쳐서 대구, 안동, 부산 찍고 광주, 전주. 지금 주거지가 영화관이에요. 주거지 영화관. 주말 내내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 만나러 갑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너무 버벅거려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후반에도 그랬어요. 농담 진짜 정말. 주먹만 안 휘두르시면. 안 맞고 끝낸 게 없어요. 제가 연장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합 받겠습니다. 제가 원래 직업이 악당 프로레슬러인데 지금 밥 먹을 때도 프로레슬링 짜고 한 거지 맨날 이러는데 짜고 한다 한번 맞아보시죠. 진짜 못 박힌 야구한테 한번 맞아보시면. 자, 요 서둘러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딴지일보에서 과이언맨 새로 시작한다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 오늘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하면 저희 고발뉴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임시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